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6명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 들여보내달라 그랬어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지역 공사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차관 16명 전원이 PCR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석했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연쇄 격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알약 2만 1,000명분이 내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자세한 복용 방법과 함께 처방 대상은 누구인지 취재했습니다.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1,000km를 날았다며 미사일 궤적까지 공개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시 야속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지 2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조사 중인데 전문가나 주민들은 한결같이 예고된 인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원인은 잠시 후에 따져보고요. 일단 실종된 6명의 수색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구조견이 뭔가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공국진 기자, 간절한 마음인데요. 수색 상황 좀 전해주시죠. 해가 저물면서 오늘 수색은 조금 전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내일 오전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수색견이 26층에서 28층 사이에서 약간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실종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실종자 6명은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거나 통화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수색견 6마리와 수색견 통제관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서 수색견이 반응을 보였지만 실종자인지 특정 물건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이 워낙 위태로워서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색당국은 내일 타워 크레인 일부 구간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이 무너지면서 5개 층의 외벽이 붕괴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23층에 기계실이 있어 다른 곳보다 구조가 단단한 만큼 무너져 내리다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내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다 완공도 하기 전에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걸까요? 전문가들은 부실하게 공사를 한 인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도 전에 쌓아 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회사 측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아파트 외벽엔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부서진 잔해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1995년 붕괴한 삼풍백화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삼풍백화점도 최상층인 5층이 붕괴하면서 충격 하중을 받아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파트 벽체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갱폼, 거푸집 붕괴를 꼽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이어갔을 가능성입니다. 바닥 슬래브의 강성이 충분했다면은 39층에서 붕괴되더라도 38층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하부 자체 전체적으로 바닥 슬래브의 철근의 부착 강도가 부족했고 눈발이 날리는 추위와 때마침 불었던 강풍도 붕괴 원인으로 꼽힙니다. 벽과 슬라브를 고정하는 연결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건드려주는 이 강도하고 거기서 이제 미스매칭이 된 거죠.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달가량의 일정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한결같이 예고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툭하면 공사 현장에서 잔해가 떨어져 이렇게 모아놓을 정도였고 한파주의보였던 날에도 시멘트를 붓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인근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머리 위에로 전투기가 그 있잖아, 전투기 엄청나게 큰 소리 확 나더라고요. 그 지붕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모텔방을 전전하거나 친척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전기도 그냥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어떻게 깜깜한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사고를 접한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사 초기부터 콘크리트 잔해나 세막대 등이 떨어져 위협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 매장 앞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만 제가 수거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사 탓에 주변 건물과 도로도 성한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사장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거나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떨어져 나간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됐습니다. 한파주의보 때나 우기 때나 내미콘을 치고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예견됐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은 320건이 넘고 관할 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14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조금 전 수색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실종자 6명의 가족들은 야외 천막에서 하염없이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도 야속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설치된 천막들. 실종자 가족들이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조 소식이 들려올까 좀처럼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출입통제선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시간만 끌고 있어. 이 추위만 아니어도 저런 현장 보면 그래도 생명 유지하고 계실 건데.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9명이 숨진 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의 책임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아파트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경영진은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나 형식적인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사고 이후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화려함의 정점을 찍다. 광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공들이던 곳으로 평당 1,600만 원에 분양했지만 부실 시공 의혹에 빚 좋은 개살구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당장 올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전세 계약이 곧 끝나고 대출까지 꼬이게 생겼다며 발을 구릅니다. 하지만 지금 같아선 입주해도 불안해 살 수 없다며 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헐고 다시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말이 나올까봐 엄청 걱정이네요. 아예 뭐 진짜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도 오늘 19% 넘게 폭락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명성을 쌓았던 만큼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옆에서 시뻘건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쉴 새 없이 뿌려대는 물대포에도 불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전 6시 20분쯤.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원으로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보관하는 3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화재에 목격된 장소가 2층입니다. ESS실에서 발생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9명과 장비 46대를 투입한 끝에 2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ESS에 열을 식히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불은 화재 8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때 상승한 온도를 갖고 있는 배터리 셀들이 온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식히는 중이에요. 완전히 식혀지면은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감식이 이루어지겠죠.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 시설에도 불이 옮겨붙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석유를 정제하는 곳으로 현장에 많은 인화물질이 있다 보니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가 국무회의까지 덮쳤습니다. 최종문 외교 2차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장차관급 국무위원 16명 전원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CES 박람회에 다녀온 삼성 등 대기업 임원들도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어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국무회의.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아픔을 딛고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특별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런데 서울청사에 참석했던 16명의 위원 중 최종문 외교 2차관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차관은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고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 중인 가운데 최 차관의 보좌관, 비서관뿐 아니라 정의용 장관도 PCR 검사를 받고 공관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국무위원 15명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장차관급 국무위원은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PCR 검사를 받은 뒤 공관 등에 대기했습니다. 정부는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규정을 지켰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7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0일 격리 조치 재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내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당장 모레부터 환자들에게 투약되는데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들이 우선 처방받습니다. 복용 방식과 주의할 점들 서상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만 1,000명분으로 하루 1,000명에게 처방하면 3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투약은 모레 시작됩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 복용해야 상태 악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지난 10일 이후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이 첫 투약 대상입니다.
첫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제한됩니다.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은 있지만 위중하지 않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으면 보호자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져다 주거나 퀵서비스 같은 배송업체를 활용합니다. 3개의 알약으로 구성된 팍스로비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총 30알 복용합니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 가능한데 씹거나 부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5일간 끝까지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약 등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어 기존에 복용하는 약은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 상담 후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약은 반납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내일 들여오는 치료제는 3주치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정부는 이달 말 10,000분이 더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만 이후의 물량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팍스로비드 10,000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1월 수입 물량은 총 31,000명분으로 화이자사와 계약한 올해 물량 76만 2,000명분의 4%입니다. 하루 3,000에서 4,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걸 고려하면 1일 1,000명 처방 시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충분한 물량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 초기에 일시에 소진될 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 계약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5세 미만 유증상 재택치료자들은 언제 약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이 박탈감 느끼죠. 지금이라도 먹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텐데 누구는 치료약을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추후 물량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후속 물량은 언제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밝혀줘야 돼요. 지난번 백신 같이 들어온다 해놓고 결국 제때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당장 미국도 첫 주문량 1,000만 명분 중 2.5%인 25만 명분만 이달 공급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오미크론이 압도적인 우세종이 된 미국에선 하루 14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곳곳의 교통과 물류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마트 진열대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채워 넣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It's forcing companies to shut down manufacturing lines preemptively, and it's leading to just simply not enough supplies. 한 달여 전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미국에선 이제 신규 확진자의 98.3%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압도적인 전파력에 미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대치인 143만여 명을 기록해 2주 만에 2.6배 폭증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14만 명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확진자 폭증세보다는 낮았습니다. 격리자가 늘면서 라스베이거스 버스 운행 지연이 잇따랐고 직원 3천여 명이 감염된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편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국가 혈액 부족 위기 상황도 처음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말 열흘 이었던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닷새로 단축한 미국에선 확산 억제보다 관리와 의료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ost people are going to get COVID. All right, and what we need to do is make sure the hospitals can still function. 극심한 인력난 속에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더욱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검찰이 수사 중인 또 다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이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요. 이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50대 남성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생전에 여권에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망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모텔에서 석 달째 투숙 중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8시 35분쯤. 이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중견기업의 전환사채가 변호사비로 지급됐다는 의혹입니다. 이 씨는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에 건네 검찰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 씨 가족은 사흘간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씨 지인은 모텔에도 연락해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문 좀 두드려보라고. 두드려보니까 인기척이 없어. 막 발로 쳤다고.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열성 지지자였습니다. 최근엔 SNS에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지난달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SNS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썼습니다. 지인들은 이 씨가 숨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일 만나 뵈었을 때는 그때 말씀하신 게 일단 변호사비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자꾸 덮으려고 그런다. 오비일학이라고. 왜 하필이면 유한기하고 김문기도 그때 죽고 왜 지금 죽어요? 유족은 여권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개한 공익제보자로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씨는 지난해 11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 후보 측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간접 살인이다, 섬뜩하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다며 고인을 녹취를 조작한 의혹의 당사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이모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조포의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수사 촉구 차원에서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뭐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 나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인의 빈소에 조기를 보내 애도했고 사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을 두고 정의당은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은 고인을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로 표현하며 이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주장의 관련자가 이미 그 주장이 지어낸 말이라고 밝혔는데도 죽음을 이용해 또다시 억지 주장을. 유족 측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혹은 입 다물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선거 이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과 흑색 선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10대 그룹 경영진들을 만났습니다.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며 기업 규제 완화 뜻도 내비치면서 친기업 행보를 했는데요. 멸공 논란이 있었던 신세계 그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내 1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자신은 친기업적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매우 개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얘기할 때 한번 웃어줘도 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은 까다로운 국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 기업인들이 느끼는 이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후보는 정부의 탁상 행정을 비판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라는 점은 공감하고요. 이 후보는 다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계 순위가 10위 바뀐 대한항공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최근 멸공 논란을 빚은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그룹은 빠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너일가 출신이 아닌 자수성가형 경영자가 참석 대상이었고 신세계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산업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번 주 내내 경제 행보에 주력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계와 친문 인사들이 아연실색한 발언이라며 반발하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이 화살을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볼 때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 싸우겠다는 의지가 더 피끓러 오른 것 같아요. 송 대표는 어제는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역시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친문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국민소통 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아연실색했다면서 내부를 분열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신동근 의원은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뜨악한 발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이런 왜곡이 어디 있냐고 반발하며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후보가 대신 해명에 나섰습니다.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가 문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다 같은 비판과 함께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30을 겨냥한 공약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입니다.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 공정 논란이 컸던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개인 분야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게임에서도 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게임에서 돈을 내고 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업체가 매우 희박하게 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게이머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요청한 대로 개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적극적인 청년 행보가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8%,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5.3%를 기록하며 2주 전 뒤처졌던 지지율이 5차 범위 접전이 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39.2%, 이 후보는 36.9%로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잠시 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곳에서 열리는 프로게임리그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오전 게임 공약 발표에 이어 청년 표심 잡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려진 두 사람 누굴까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짧은 동영상 일명 쇼츠로 온라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영상부터 보시죠. 저 이재명은 보험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돈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30초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 후보는 금융, 게임 공약 등도 이 짧은 영상에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기 편하게 화면 크기도 맞춰서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시민들과 셀카 찍는 모습만 이렇게 따로 모으기도 했고요. 또 39초 이내의 지지선언 영상 공모전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왜 40초도 아니고 39초입니까? 3월 9일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59초짜리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분을 채 넘기지 않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대화를 좀 주고받으면서 깨알 공약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조치! 보고!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윤 후보 분량이나 대사가 좀 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 이 문구가 후보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두 후보 이렇게 짧고 굵은 영상으로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고는 있지만 가벼운 공약만 남발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판단 두 후보가 똑같이 점화를 했는데 속내는 다르겠죠. 맞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질문을 받으면요. 두 후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과 계획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 여론이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알 듯 모를 듯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를요. 내가 먼저 띄우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승세인 안 후보의 지지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잠시 나무 처마에 비 피하고 있듯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해가 뜨면 다시 그분들 다 갈 길 가요.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비론이 지속되면 또 유권자가 실망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조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안 후보도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깎아내리던데요. 누가 써준 것을 읽기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네.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몸값 높이기에 서로 나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 다자 대결 지지율이 좀 눈에 들어올 테고요. 안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하면 윤 후보보다 본인이 더 확장성이 크다는 점을 보고 싶을 겁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국민들의 판단을 바라보는 이 두 후보, 그 속내는 당분간 계속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두 후보 모두 이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에 못 미치는 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0의 속도로 100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22개월 만에 발사 현장에 나타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니터에 그려진 미사일 궤적을 살펴봅니다. 쌍안경을 손에 쥔 채 발사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661일 만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과시로 풀이됩니다. 시험 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사진에 있는 궤적에 따라 재원을 가늠해봤더니 북한이 밝힌 사거리 1000km와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군이 관측했다는 비행거리 700km와 차이가 납니다. 한 600km 지점에서 변측 기동을 시작해서 약 1000km를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300km가 차라리 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실제 식별 및 탐지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은 한미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북미사일 성능을 과소평가한 우리 군의 책임론도 거론됩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마하 10 속도를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다면 남한 전역을 2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 없이 침묵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And reiterates his call on the leadership i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일부 공항에서는 15분 동안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에 대해 더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며 또 한 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두 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한 유감만 표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론 북한의 추가 도발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발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수차례 시험 발사가 필요한데 개발에 성공한 만큼 추가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성공 여부보다 추가 도발 여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불정적 평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는 공허한 외침을 당장 중단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평화를 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에 미사일 발사가 6배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속보입니다. 재무팀장 이모 씨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금괴 추가 은닉 장소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스템 본사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의 횡령금을 추적해온 경찰은 오늘 1kg짜리 금괴 100개를 더 찾았습니다. 이로써 이 씨가 구입한 금괴 855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금괴가 발견된 곳은 이 씨 여동생이 소유한 상가주택의 공실. 지난 11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건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금괴 은닉 장소를 털어놓은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돈을 계좌이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괴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금으로 주식 42개 종목에 투자해 76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에 80억, 담보대출 상환에 30억 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되돌려 놓은 자금을 제외한 1,880억 원의 사용처를 대부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 부부, 여동생 등 가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대선에 4번째 도전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이제 56일 남았던데요. 네. 지지율이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심블리, 심상정 러블리 이런 애칭도 들으시면서 6% 득표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지율이 좀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 시대 전환의 열망이 매우 크고 그게 이제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안으로서 믿음을 아직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또 저도 고심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각 후보들이 다양한 이제 득표를 위한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 선거인 만큼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충분히 공론화돼야 국민들이 그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보들이 좀 국민들께 판단의 기준을 드릴 수 있는 TV 토론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많이 보고 싶어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이제 어제 숨지기도 하고 대장동 의혹이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든 이 검찰 수사가 진척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한 분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3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이제 의구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됐는데 어떤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대장동 사건도 지금 핵심 인물인 정진상 씨 소환 조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되라고 사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응원했는데 결국 미래 권력의 눈치 보는 이런 검찰 보자고 이렇게 우리가 촛불 들고 검찰 개혁 이야기했나 이런 허탈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특검을 받지 않고 대통령 될 생각 말아라. 권력형 게이트에 관련된 의혹을 떨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계속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나 그 신뢰성에 큰 의무를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제 공약을 내자 강화로 맞받으셨는데 자, 이 대선 공약 중에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뺀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제가 성평등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그 취지를 더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평등부로
이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성가족부가 뭐 남성혐오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주장과는 정상반대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성가족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대안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결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남녀로 갈라치기 해서 그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서 득표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건 나쁜 정치다.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젠더 차별을 넘어서서 40년 동안 우리 정치를 왜곡시켰던 이른바 지역 갈등에 이어서 우리 사회를 갈라내고 갈라치게 하고 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요 통합내각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안이 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가 과연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통합해내고 더 넓게 이제 정치를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냐, 아니면 선거 때 지금 부족한 표를 메꾸기 위한 제안인가, 그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을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차버렸어요. 한 번은 이제 그 탄핵 때죠. 탄핵을 더불어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이제 그 촛불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외면했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가 결국 다당제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자는 건데 그건 또 이제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부 또 뭐 연합정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물을 수가 없어요. 1호 공약 주 4일제 공약이요. 주변에 관심들이 많던데.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주 4일제 가능한 겁니까? 제가 추진하는 것은 임금 삭감 없는 전국민 주 4일제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지 노동시간 단축 노동 정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또 삶의 개선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창의력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이제는 장시간 노동 과로 사회 속에서는 절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주 4일제는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 기업 또 우리 삶을 혁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였습니다. 팩트맨 제보창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학교 근처에 아들 전세방을 얻어주었다가 군대 가면서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겼으니까 도배장판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곰팡이 벽지 교체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봅니다. 월세면 세입자, 전세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 적지 않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는요, 집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 그러니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있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집의 구조물 등을 훼손, 파손했을 땐 세입자 부담이고요. 계약이 끝날 때는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걸 근거로 세입자에게 벽지 교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누수 같은 집의 하자 문제인지 환기를 안 시킨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펴낸 조정 사례집입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잘못이라면서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4천만 원 정도요. 보증금 잔금을 받아야 할 돈을 자기 멋대로 빼고 적재하고 장판 그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공사업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 책임이 30%라면요. 교체 비용에서 딱 그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요. 도배장판 교체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의 구조적 문제인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인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몸이 움츠러드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울지 궁금하시죠? 기온 전망 보시면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차차 풀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엔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충남 남서부와 호남 서부에는 최고 8cm, 특히 서해안을 따라서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호남 동부로도 1에서 5cm 정도 오겠습니다. 밤사이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쪽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7도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엔 중부지방에 눈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텔처럼 스카이 라운지도 짓겠다고 했고요. 이름도 생소한 첨단 무량판 구조로 여느 아파트보다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기본을 놓쳐서 모래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모래성보단 벽돌 집.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